주식 시마론입니다. 월요일 같은 목요일 오늘부터 저희 치킨 이벤트 시작되는데요. 저희 방송 중에 QR코드가 나갑니다. 그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치킨 이벤트에 응모하실 수 있는 방법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 말고도 유튜브를 검색하셔서 토마토TV, 토마토증권통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또 그 영상이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있거든요. 들어오셔서 영상을 통해서 치킨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이달 말까지 30일까지 우리 구독자분들,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응모 방법대로 잘 응모를 하시면 그 가운데서 50분을 추첨해서 치킨을 댁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부터 이 치킨 이벤트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주식시마론 목요일 첫 번째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삼성그룹 대규모 투자 A2G. 투자 모멘텀 삼성그룹의 내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물가 얘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올라가는 것들 얘기를 했는데요. 네. 뭐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그 일맥상통하는 현재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각 기업들이 어떤 투자를 하는지 시장에서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돈을 이렇게 묵혀두기보다는 동력, 신성장 동력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을 주목하는 거죠. 9월 초에 삼성그룹이 앞으로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삼성그룹의 부문별 투자 내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예, 일단 그 추석 전까지는 지금 대형주들이 상당히 재미없었고, 네. 뭐 현재까지도 여전히 좀 박스권 혹은 이제 조정을 좀 계속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갖고 나온 것은 이제 하반기부터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움직임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이 9월 달에 이제 발표가 그 나왔을 때, 그러니까 8, 9월에 나왔을 때 뭐 3년간 240조 원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가 나왔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시장의 반응은 크게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집행이 된다면 추후에 이제 조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좀 플랜을 자세히 좀 뜯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240조 원 중에서 반도체에 가장 많이 투여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 200조까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좀 투자가 없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지금 투자에 대한 고삐를 좀 늦추고 옥죄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카펙스뿐만 아니라 R&D를 포함해서 지금 최대 25조까지 지금 투자가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에 이은 좀 미래 먹거리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이제 바이오 쪽에 좀 투자를 좀 본격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CMO 캐파 기준으로는 이미 지금 1위를 수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5공장, 6공장 건설을 지금 하고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의약품 생산에서 이제 절대 우위, 좀 규모의 경쟁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크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제 바이오 쪽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8월에 Winter is Coming이라는 그 반도체 업종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 외국계 증권사 모건 스탠리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의 그 가석방 소식과 함께 나온 투자 소식이었습니다. 8월에 나왔던 그 투자 보따리 가운데서 반도체 부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세 투자 계획을 알아볼까요? 일단 반도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00조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투자 계획을 좀 보게 된다면, 일단 세분화하게 된다면 결국 D램, 이제 낸드, 파운드리 이렇게 세 개로 나누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제 좀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보게 되면 카펙스 쪽에 한 120조, R&D에 한 40조 정도, M&A 같은 이제 기타 자금이 한 50조 정도 좀 들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의 어떤 주기로 나눠보게 된다면 2021년 올해 이제 예상 카펙스가 34조를 좀 감안할 때 뭐 내년, 내후년에는 한 43조까지 좀 카펙스가 좀 살짝 늘어나지 않을까 좀 싶고요. 좀 과거의 흐름과 비교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파운드에 좀 더 집중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분별로 나눠보게 되면 일단 D램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주가 영향을 좀 많이 끼쳤던 좀 사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D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PC라든지 뭐 이런 좀 일회성,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19로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수요가 늘었던 뭐 PC 노트북에 관련된 어떤 수요는 살짝 좀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서버라든지 모바일 쪽의 디램은 수요가 여전히 굳건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뭐 3분기까지는 상당히 좀 삼성전자도 실적이 좋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4분기 그다음 내년 1분기의 전망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디램 같은 경우 내년에 수요를 보게 되면 한 연평균 17% 정도 성장을 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 서버, 그다음에 태블릿 PC는 살짝 좀 마이너스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그래픽이라든지 TV, PC 같은 이런 순으로 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서버 디램의 어떤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PC 디램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좀 세트 판매가 부진하면서 한 자릿수 성장에 좀 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에 대한 우려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디램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게 서버거든요. 네. 근데 서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수요는 견고한 상황인데 예.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PC의 지금 수요가 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던 거고 오히려 지금 예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조금은 과민 반응을 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성장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내년에 한 16% 정도 성장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그 카펙스 같은 경우는 8% 정도로 지금 감소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제 EUV 공정이 좀 들어오면서 사실은 투자 금액은 사실 늘어났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늘어났는데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카펙스가 올해 대비 내년에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내년에 디램 같은 경우는 공급 증가가 살짝 좀 제한이 될 수 있고 뭐 수요 같은 경우는 계속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빠르면 2분기부터 이제 디램의 어떤 쇼티지? 쇼티지뿐만 아니라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 뭐 주가 같은 경우 미리 좀 선반영을 하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6개월, 1년 정도 삼성전자는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부터 내년 2분기에 어떤 디램의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좀 선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낸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낸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얼마나 단을 많이 쌓느냐가 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176단,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200단까지도 지금 쌓으려고 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면서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낸드 같은 경우도 디램과 마찬가지로 좀 수급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고정 가격의 하락이 조금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살짝 지금 이제 가격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에 수요 같은 경우를 봤을 땐 이 SSD라든지 모바일 쪽에서의 어떤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공급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또 이제 노키아도 그렇고 지금 죄송합니다. 그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낸드 부분을 좀 효율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낸드 이런 분야도요? 부분을 이런 예. 부분을 통해서 수요의 어떤 가격 탄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요의 불균형이 또 다시 낸드도 나타날 것 같아요. 디램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수급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한 2022년 내년 한 3분기부터는 좀 밸런스를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디램과 낸드가 약간 좀 사이클이 약간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결국 낸드 같은 경우도 지금 2022년이 좀 불안할 거고요. 2023년부터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좀 낸드라든지 디램의 좀 수급이라든지 공급의 불균형이 지금 충분히 가격에 반영이 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파운드리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특히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카펙스 같은 경우 작년에 지금 한 11조 정도를 했고 올해 한 12조 7천억 정도, 내년에 14조 5천억, 2023년에 13조 정도로 계속해서 크게 카펙스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메모리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17조 정도 매출이 좀 올라왔는데 이 중에 뭐 AP라든지 DDI, 뭐 CIS 같은 이제 좀 파운드리 관련된 좀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에서 전 종목이 지금 상당히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관련돼서 신규 고객사들이 좀 많이 추가가 됐던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확실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AP, 휴대폰 쪽이라든지 뭐 DDI, 뭐 CSI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뭐 2019년에는 한 1조 정도였습니다만 지금 내년부터는 2조 원대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지금 영업이익이 좀 의미 있게 나오는 뭐 2조 한 8천억 정도 나오는 좀 그런 원년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은 내년이 어떻게 보면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가장 큰 키가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 2조 8천억 원 예상해 주시는 건 분기당인가요? 아니면 연간입니다. 연간이요? 예. 예. 내년에 이 같은 뭐 디램 그리고 낸드 파운드리에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수급과 공급 투자를 모두 또 봤을 때 디램 같은 경우는 내년 2분기에 또 수급이 불안할 수 있는 조짐들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말이나 1분기 정도의 디램 가격 상승 예상해 주셨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의미 있는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포인트로 꼽아 주셨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문도 살펴봐야 되겠죠. 뭐 폴더블 폰이라는 삼성전자의 어떤 혁신, 디스플레이의 혁신도 있었고요. 또 자율주행 시대로 가게 되면 뭐 많은 분야의 디스플레이가 더 크게 적용될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상세 투자 계획 알아볼까요? 일단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휴대폰,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네. QLED라고 하는 이제 대형 모니터, 이제 TV 관련된 이제 대형 디스플레이까지 좀 투자가 한 번에 좀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내년부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형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부터 내년까지 해서 30K 월 이제 규모로 투자가 좀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중소형 같은 경우는 OLED 패널의 좀 적용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금 노트북이라든지 뭐 태블릿 시장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금 디스플레이 생산의 좀 효율성이 좀 극대화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QD 디스플레이 개발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2019년부터 진행을 했는데 2025년까지 약 13조 원을 좀 들여서 좀 투자를 하겠다고 좀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뭐 조 단위의 투자 계획이 좀 계속되고 있고 연구 개발에만 한 3조 원 정도가 좀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뭐 한 2025년 정도까지 약 3개 라인의 QD 라인이 좀 투자가 좀 추가로 집행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 하반기부터 제 생각엔 Q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확실히 투자가 좀 재개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은 이제 그 중소형뿐만 아니라 대형까지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가 뭐 최대 25조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결국 이제 패널에 관련된 부분들,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에서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라인을 좀 완성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 카펙스라는 이 용어는 자본적인 지출입니다. 앞으로를 위한 투자가 단행되는 금액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카펙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분야별로 이제는 또 바이오 분야를 체크를 해봐야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번에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CMO, CDMO라는 분야도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큰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 분야에서 떠올랐고 그런 분야의 글로벌 탑급의 기업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투자로 또 격차를 더 넓혀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송도에 있는데 제가 볼 때 송도의 땅을 지금 거의 다 사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대규모로 지금 짓고 있는데 공터가 좀 인천에 많다더라고요. 네. 예. 지금 이미 지금 그러니까 2011년에 설립됐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2021년까지 올해 10년째 되는 해인데 뭐 항체 CMO 쪽으로 캐파는 뭐 세계 1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1, 2, 3공장 풀 캐파에 지금 근접을 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36.4만 리터 정도 되죠. 글로벌 점유율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4공장이 이제 2023년 말 정도에 풀로 돌아가게 되면 62만 리터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고하게 세계 1위가 예상될 수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공장을 좀 건설을 좀 빠르게 질 수 있는 건 일단 반도체 공장을 지었던 좀 노하우가 좀 같이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좀 빠르게 좀 공장을 좀 짓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뭐 FDA라든지 EMA 같은 이제 미국과 유럽의 승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올 상반기까지 91개 좀 승인을 좀 득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제품에 대한 어떤 뭐 승인받은 제품이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뭐 생산의 경험이라든지 노하우가 계속 실적 레코드로 쌓이면서 수주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좀 상당히 힘들었던 동안에도 지금 이제 대형 계약사들하고 지금 대형 제약사들하고 지금 공급 계약을 맺었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수주가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제 모더나와도 어떻게 보면 DP 생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뭐 수주를 지금은 계속 따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기에 좀 어떻게 보면 만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제1 캠퍼스라고 할 수 있는 1부터 4공장까지는 약간 항체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이제 지으려고 하는 5공장, 6공장 같은 경우는 유전자, 세포와 관련된 쪽에서 좀 더 그 깊이 좀 다루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RNA, 뭐 mRNA, 뭐다 ADC 같은 여러 가지 유전자와 관련돼서 세포 유전자 분야가 좀 상당히 성장 초입에 좀 다가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또 미래에 좀 성장 동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어떤 제품 제조 품질 관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CDMO에서 지금 이미 세계 1위를 올라서고 있고 지금 올라설 예정이고 이런 상황에서 5공장이라든지 6공장까지 좀 건설하면서 바이오 의약품 외에도 사실 뭐 백신, 세포 유전자, 차세대 치료제까지 지금 제가 볼 때 진출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삼성그룹은 어떻게 보면 제2의 반도체 라인을 갖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좀 청사진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공장의 가동률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자. 뭐 이런 것들이 증권사 리포트의 투자 포인트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뭐 그걸 넘어서 워낙 계약 수주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빠르게 4공장까지 짓게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의 공장 가동 시기는 2023년. 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또 계속해서 규모를 늘리니까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는 점, 수주를 미뤄봤을 때 유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그룹의 투자 관련한 종목들 가운데서 탑픽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주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요즘 좀 미약하다 보니까 네. 시장의 관심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꼭 주목해야 된다고 하셨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편하게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삼성전자 특히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낸드, D램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미 좀 악재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낸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변동성이 지금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미 좀 기간 조정을 충분히 삼성전자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D램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3분기까지는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이미 좀 그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의 좀 업황의 좀 둔화에 대한 부분을 이미 선반영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D램과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파운드리 관련돼서도 내년부터 지금 의미 있는 좀 실적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기대감 충분히 좀 땡겼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투톱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외인의 매수세가 좋다는 점, 이 점은 분명히 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형주기 때문에 일단 뭐 대형주를 좀 매매를 좀 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중에서 아무래도 반도체 장비 쪽이 그나마 좀 최선 업종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LOT 베큐움이라든지 테스, KC텍 정도가 지금 제가 볼 땐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돼서는 이제 FNA스테크나 이제 원익 IPS. 네, 그다음에 이것도 장비죠? 둘 다?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제약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좀 종목을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약 중에 탑픽을 꼽으신다면 꼭 하나만 짚어내신다면 어떤 걸로 압축을 하시겠어요? 꼭 하나만 짚어내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이 아닐까. 일단은 제약 쪽은 이미 한번 시세가 나와서 지금 쉬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좀 가시성이 특히 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반도체 쪽이 좀 더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다시 한번 섹터로 올라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를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최근에 지금 외인들의 매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여전히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82,000원, 82,300원 정도가 좀 의미 있는 저는 값이라고 생각하고, 이 값에 좀 돌아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을 좀 탑픽으로 보고 있고,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매년 9월장이 그리 좋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 또 좋은 종목을 골라 담을 수 있는 그런 또 여유를 만들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현재 77,300원, SK하이닉스 10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92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그룹 투자 관련한 종목으로 반도체,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와 또 제약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꼽아주셨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앞으로 흐름 잘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미래 모빌리티가 온다. 자율주행 현안과 탑픽은 8월 조정장부터 지금까지 사실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의미 있게 짚어볼 수 있었던 8월의 삼성의 투자 계획 발표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뭐 수소도 사실 크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었는데, 오늘 윤여민 팀장님께서는 자율주행을 주목해 주십니다. 내용 알아볼게요. 자율주행의 이점과 전망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참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잘 이제 조명받지 못하는 섹터와 예. 이런 종목들 많이 갖고 오려고 하는데, 네. 사실 이때 좀 담아야 편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 단가가 가장 낮아야 나중에 좀 고점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2024년, 2025년 정도가 되면 충분히 그 산업은 개화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뭐 전기차, 2차 전지와 함께 좀 봐야 될 산업으로 보고 있고, 특히 자율주행의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결국은 안전과 이제 차량 내에서 이동할 때 그 시간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의 혜택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지금 계속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1억 마일당 교통사고 이제 사망자 숫자를 보게 되면 그 이제 자율주행이 좀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좀 대중화된 2016년 이후에 평균 한 10% 정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2021년 2분기를 좀 분기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100만 마일 좀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일당 이제 사고 발생 빈도가 일반 차량이 한 2.07건인데 지금 테슬라가 쓰고 있는 오토파일럿인지 세이프티 뭐 피처를 좀 상용하게 되면 이제 발생 빈도가 0.24건으로 약 90% 정도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트렌드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자율주행으로 인하여 좀 교통사고가 급격히 좀 감소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자율주행이 좀 상용화되면서 이제 운전자분들의 지금 운전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이제 이동하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손발이 이제 좀 많이 자유로워지는데, 지금 이제 2030년 정도 됐을 때 지금 운전자들이 지금 고속도로 주행에서 연간 최대 뭐 1조분이라고 하죠. 1조분의 어떤 자율시행을 좀 가져갈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지금 최대 2조분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결국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같은 이제 관련된 산업이 같이 오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미 이제 뭐 레벨 2 정도까지의 어떤 탑재 차량이 2030년에는 뭐 한 7천만 대 수준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동 시간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커가는 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과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좀 시간 활용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이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으로 인한 사고 소식이 사실 우리 뉴스에선 더 구독자, 우리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뉴스가 더 눈에 띄지만, 통계상의 수치를 봤을 때는 자율주행으로 운전을 했을 때 사고 위험이 더 월등히 낮아지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미국의 뭐 교통당국도 자율주행 확대가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뭐 지난주에 바로 하기도 했었고, 하지만 그래도 향후 10년 안에는 자율주행이
상용화될 것이라는 미래 전망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윤 팀장님도 2030년 정도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수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안전하고 시간이 돈으로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시간이 이렇게 늘어난다면 굉장한 편의성인데요. 자율주행 산업의 현황도 한번 짚어보죠. 일단 우리나라도 상당히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자율주행 차량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지금 2021년 올해 지금 한 약 5만 대 정도 되는데 2040년 정도 한 20년 후가 되면 한 3,300만 대, 한 6배 이상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센서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의 어떤 산업은 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올해 초에 좀 이제 발표를 했는데 2027년 이제 레벨 4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지금 1조 원 이상의 지금 범부처 프로젝트를 좀 개시를 했고 있고요. 여기에 뭐 차량 융합이라든지 뭐 ICT 융합, 도로교통 융합 등 여러 가지 지금 그 분야를 선정을 해서 뭐 84개 정도 세부 과제를 좀 지원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2023년부터 도시 규모 리빙 랩에서 실증을 통해서 좀 수용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결국 이제 정부고 드라이브 하겠지만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상당히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만도를 좀 주축으로 해서 뭐 MC넥스라든지 뭐 서울로보틱스 같은 이제 기업들이 지금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지금 올 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율주행용 이제 3D 고정형 라이다 기술 개발을 수행을 하는 이제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제품 출시를 목표로 지금 컨소시엄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업도 좀 성장성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올 여름부터 최근까지 워낙 배터리나 수소가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이제는 뭐 그런 밸류 체인이 이제는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정도로 많이 알려지고 알게 됐는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해봐라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지금 나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인지를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인지를 첫 번째로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측이라고 해서 지금 그 인지한 거를 지금 계산을 하고 위치를 좀 계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경로를 지금 계획하고 판단하고 이제 제어하는 지금 4단계로 좀 나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여기서 지금 차량용 센서가 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센서 같은 경우는 성능이 좀 고도화되는 부분들, 뭐 경량화되고 전력이 좀 효율화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센서 간의 기능이 수렴되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주요 기능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크게 뭐 카메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레이더, 라이다 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네. 초음파까지 여러 가지 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의 어떤 이제 디벨롭을 통해서 자율주행의 대중화가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다의 그 LI가 라이트입니다. 빛을 가지고 탐지하는 그 센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메커니즘을 봤을 때 또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셨듯이 그 라이다, 카메라 같이 그 센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들의 역할 그리고 산업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라이다가 상당히 좀 비싼 제품에 속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라이다를 이제 실제로 개발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기술에 대한 부분 지금 계속 지금 이제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를 좀 발사를 해서 빛이 좀 주변의 대상 물체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 그다음에 이제 주파수의 차이를 계산해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좀 계산을 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좀 주변의 어떤 사물들을 좀 철저하게 그려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 어떻게 그 나아가야 되는 부분을 좀 빠르게 계산하는 어떤 그런 장치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장점 같은 경우는 원거리 물체를 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인지 물체와 형태의 어떤 거리를 좀 정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주변 상황도 정확하게 좀 묘사할 수 있다는 점이 좀 큰 장점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라이다가 좀 상당히 가장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레이저 송신부라든지 레이저 검출부, 그다음에 신호의 수집이라든지 뭐 처리 리시버 같은 뭐 이런 좀 다양한 어떤 구성으로 좀 되어 있다는 점. 특히 이제 라이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에서 가장 핵심 센서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공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라이다 결국에는 개발할까요? 카메라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테슬라 같은 현재까지는. 경우는 네. 이제 코스트 세이빙을 거의 목숨처럼 이제
여기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라이다가 상당히 좀 코스트가 좀 비싸다는 점에서 봤을 때 라이다보다는 오히려 말씀하셨던 뭐 카메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자율주행을 좀 많이 지금 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글쎄요 뭐 지금 그 CEO는 항상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뭐 배터리 관련돼서도 자체 생산한다고 했다 결국은 뭐 다시 외주를 준다고 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1순위는 코스트 세이빙이 되겠지만 비용을 효율화하는 게 되겠지만 어쨌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또 선택할 수도 있는 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서 분야에서 라이다와 카메라의 또 성장 전망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주행 산업 가운데 탑픽을 꼽아보도록 할 텐데요. 뭐 추석 연휴 동안 뭐 어떤 일 했는지 SNS 보면 많이 올라오잖아요. 저 네. 아는 지인도 자율주행 도움을 받아서 고향을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써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차를 운전 안 해봐서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생활 속에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한 탑픽 앞으로 좀 큰 수익 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뭐 이 회사도 좀 문제가 많긴 했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뭐니 해도 제가 볼 때 자율주행 탑픽은 만도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도 저점을 좀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일단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범용 자율주행 관련된 제품군 중에서 글로벌 주요 이제 경쟁사 대비 가장 높은 수익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현대차, 기아양을 중심으로 어떤 그런 공급 구도에서 좀 벗어나서 고객사가 좀 다변화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인도 로컬 업체에 수주하는 등 여러 가지 지금 고객사가 좀 다변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현대차, 기아의 어떤 물량뿐만 아니라 비현대차, 기아의 물량도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첫 번째로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라이다뿐만 아니라 이제 4D 이미지 레이저 같은 이제 개발을 통해서 레벨 4의 지금 센서 경쟁력도 확보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가 연내 출시 예정이죠. G90 차세대 지금 모델에 라이다가 지금 장착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 2023년 이후에는 출시 차량 내 라이다 탑재율 확대도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우리나라에선 거의 탑 회사가 아닐까 좀 싶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자동차 산업에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얘기가 좀 가장 마냥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차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반도체가 없다 보니까 차를 못 만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살짝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주가에 좀 이미 좀 선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전기차의 어떤 물량도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전기차 쪽에서의 어떤 리더십도 충분히 좀 되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도가요? 네. 네. 만도가 지금 자율주행 쪽 관련돼서 일반 그 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쪽에서도 많이 지금 그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많은 지금 범용 제품을 좀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매물대를 약간 미탈하면서 6만 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6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연기금과 기관이 계속해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바닥은 지금 계속 다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6만 원이 이탈될 때마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6만 원을 좀 저점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오히려 지금부터는 좀 업사이드만이 남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전고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장 우리가 연휴 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중국발 악재 때문에 사실 시황에서는 헝다그룹 이야기 빼놓고 오늘은 얘기가 안 될 텐데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 아직은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 놓치지 않아야 할 굵직한 이슈 두 가지 오늘 주식 심화론에서 알아봤습니다. 삼성그룹의 앞으로 3년간의 240조 원 투자 계획 8월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또 자율주행의 성장세 앞으로 뭐 10년은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수소까지 포함한 이런 모빌리티의 혁명이라는 것을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가운데서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있는 만도까지 그리고 삼성전자 이 두 종목 모두 하방 경직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라는 점을 주목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 시마론이었습니다. 오늘 양대지수 현재 0.5% 내외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헝다그룹을 비롯해서 아시아의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가운데 우리와 또 일본장의 하락세가 눈에 띄는 하루가 되고 있네요. 방향성 천천히 잡아 나가는 시장의 모습을 계속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